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특성, 하나는 부정적인 성향이잖아요. 네. 이제 그 양극단이 있는데 둘 다 심하면 이제 파산하는 것 같아요. 사건 진행 중에 돌아가신 분. 네, 그분들이 자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 그 우연찮게 지금 목이 메이는데 네.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아타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거고 그거는 뭐 이제 물론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거의 뭐 이제 시간 문제다. 파산에 이르는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정말 희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사람에서 그럴 수도 있고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거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점심 약속에서 다룰 주제는 파산입니다. 아니, 파산이면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라서 이게 나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파산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가 생각한 것과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 어려움에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고자 오늘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년 동안 이 도산 사건만 다루면서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고 또 그 무너짐을 극복하고 일어나신 분들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기 전에 그 신호를 잡아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파산을 넘어서 폭넓게 우리 인생에 적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바로 그 수업을 해주실 얼마 전에 파산 수업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거든요. 박시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회생 파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파산 수업 책 내셨잖아요. 네. 그 책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파산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회생과 파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그게 이제 사건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얻는 가치관이나 좀 이런 점들이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좀 더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 혹은 이 재무적인 이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더 실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내봤습니다. 그 15년 정도 변호생을 하신 거고 네. 10년 정도는 도산 전문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산, 파산 이런 쪽 전문으로 하신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총 몇 분 정도나 만나 보셨어요? 일단은 1000단위죠. 1000단위고 천 단위. 네.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회생 파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파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 개인은 아니고 네. 예전에 리트 스터디라고 네. 로스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 로스쿨 학원을 저랑 EBS랑 조선일보랑 셋이서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아. 교대 앞에 5층짜리 건물로 되게 크게 했는데 근데 로스쿨 알고 계시지만 출원 인원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는 5만 명, 10만 명 된다 해서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1년 하고서 그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딱 이렇게 해체를 하는데 이게 동업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네. 책임감이 나는 아니야 네가 해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명목상 대표이사여서 이거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 그럼 해체시키자. 근데 파산이 제일 낫다. 그 무슨 빚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네. 깔끔하게 해체하려고 맞아요. 파산이 제일 낫다 해서 법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죄지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예, 예. 죄 지은 것처럼 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파산에 대해서 선언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되게 법정에서 저만 이렇게 딱 이럴 줄 알았는데 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맞아요. 파산합니다. 확실하죠? 네, 파산합니다. 하고 다음 하면 줄 서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파산하는 사람이 많은가? 어쨌든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저는 사실 금전적인 그 손해는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그게 금전적인 손해까지 돼가지고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가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우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께서 파산하셨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래요? 반갑고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제 뭔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상황은 정말 파산 중에 굉장히 베스트인 네네. 이제 사정이죠. 이제 채무가 물론 어느 정도 있어서 파산의 요건이 됐겠지만 파산 수업이라고 제 책 제목을 지은 것도 이제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파산은 이제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파산이란 단어에 항상 숨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면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교수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법인을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청산시킴으로써 이후에는 뒤따르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더 안 쌓이죠. 그럼.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잊고 이제 과거를 흘려보내고 대신에 그 경험, 네. 동업은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이런 그죠. 소중한 경험부터 이제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자산으로 무형적 자산은 남기고 유형적인 그런 이제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저는 제 책의 서두에 네. 밝혔는데 이제 저도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저는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부친께서 이제 빚을 많이 오랜 투병 끝에 빚을 많이 남겨두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빚을 이제 제가 그때는 그래도 법대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을 제 손으로 저와 제 동생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책 효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재산도 안 받겠지만 빚도 안 받겠다. 네. 관계 없다. 딱 해가지고 하는 그쵸. 그런 제도죠. 재산도 없지만 네. 뭐 어쨌든 재산 없으니까 빚이라도 네. 이제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법대생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도 되게 있으셨겠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제가 뭐 교과서에서 배우고 뭐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리인을 선임할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본 거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긴가민가 했죠. 긴가민가 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법원에 가셨던 네. 그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렇게 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지만 네.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서면으로 조사는 다 해놨고 네. 그게 이제 누구는 봤을 때 그 얘기만 들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자판기처럼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고 네. 하지만 이미 서면 검토와 이제 그런 요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다 끝내고 그날은 대면에서 확인하는 도장 찍는 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위로가 돼요. 네.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죠.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맞아요.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살짝 위로 효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의뢰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법인 파산을 하셨지만 이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하시는 분들도 법원에 꼭 한두 번씩은 가시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면 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다녀오시면 실제로 이렇게 금방 끝나는 거였구나.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 숨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저도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의 컨셉은 그거예요. 채널 제목이 그 회생 변호사 박시영 TV. 회생 변호사 박시영 TV. 네. 이게 컨셉은 사실 유튜브를 처음에 할 때는 좀 화제가 되고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왜냐면 네.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한테도 지인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이게 직장이 알려질까봐 이제 전전긍긍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볼 게 아니라 숨어서 맞아요. 밤에 네. 혼자 눈물 지으면서 볼 수밖에 없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숨어서 지내시다가 이제 법원이라는 양지에 와서 비로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서로 간의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책 제목이 파산 수업이잖아요. 네.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카페 같은 데서 보기가 되게 민망했다. 파산 수업 이렇고 그러니까 맞아요. 친구들이 그러다가 야 너 뭐 요즘 안 좋아? 하면서 그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파산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책 커버를 좀 다르게 이렇게 씌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책 제목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생 수업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회생이 좀 더 희망적인 거니까. 네. 근데 저희 출판사 사장님 네. 제가 존경하는 출판사 사장님께서 파산으로 가야 네. 이게 임팩트가 있다. 네, 저쪽에 계시죠 네. 지금. 네. 임팩트는 확실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공감하는 바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겉표지를 해가지고 이걸 빼면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책으로 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표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셨어요. 네. 그 제목도 그렇지만 표지도 보시면 튜브 맞아요. 모양의 네. 그 전반적으로 녹색이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 그리고 이제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게 건너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바탕에 튜브를 해가지고 네. 좀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뭔가 정성과 의미가 많이 들어간 그런 표지였네요. 저는 이제 네. 회생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백 건의 사건을 막 보고 계시면 네. 일종의 좀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람들이
분들이 뭐 이렇게 어쨌든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오잖아요. 네. 그 제일 마지막까지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때 이거를 멈췄어야 해. 특히 이제 사업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그때 이거 좀 멈췄어야 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멈추고 가다가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점들 왜 그런 지점들에서 자기들이 절제를 못할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특히 법인 파산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제 법인 파산 하시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은 많은 경우 가수금이 있어요. 그 가수금이 이제 본인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입하는 경우,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경우는 가족들, 친지들 이제 돈까지 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정말 그 평생을 사업을 했는데 네. 돌이켜 보면 남은 거 하나 없이 이제 법인에 다 투입한 경우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란 게 사람의 운명도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란 게 계속 부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흐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잘 될 때가 있었죠. 음. 있었겠죠. 그래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때만 버티면 해결될 거야. 지금 잠시 위기일 뿐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변화하는 이제 현상을 이제 사실 보기는 개인이 그 안에 주관적인 개인이 보긴 힘들고 좀 외부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좀 조언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특성, 하나는 부정적인 성향이잖아요. 네. 이제 그 양극단이 있는데 둘 다 심하면 이제 파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 뭐 될 거야라고 해서 안 풀리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부정적인 경우도 파산이 되나요? 부정적인 경우는 이제 계속 뭔가 안 풀리는 거죠. 그거는 개인 파산에 많아요. 그냥 자기가 예. 개인적으로. 네네. 예, 그게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 후천적으로 계속 불운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태도는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그분이 혼자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 자기가 쌀지어서 농사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판에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법인 대표님들은 이제 긍정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고 읽었고 이제 식솔들도 자기가 꾸렸을 것이고 한데, 이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러더라도 사실 그때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자기가 탈출하면 예. 좋았을 것을, 뭐 퇴직하는 직원들 퇴직금, 뭐 임금 이런 거 당연히 뭐 챙겨줘야 되는 거지만 네.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뭐 거래처나 이런 것들을 다 너무 끌어안고 심지어 파산을 결심하고 오셔서까지 이 거래처는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대표로 살기가 녹록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착한 성향마저,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마저 너무 강하면 네. 이제 힘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분들이 착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다음에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내 지금 신뢰 평판 그리고 거래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해를 생각했을 때 뭐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한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요 정도면 끝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딥하게 계속 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여기 있는데 요 정도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훨씬 더 그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파산이란 현상조차도 외부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이란 단어가,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예전에는 흔치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흔하거든요. 네. 누구나 회생 파산 제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분들도 거래처가 이제 회생이나 파산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차라리 파산이란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띄우면 채권자들, 그와 거래하는 분들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책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금융기관의 채권자들도 금융기관 내부에서 그런 이제 그에 따른 상각 처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그때는 힘들고 이거를 다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파산을 선언하고 나서는 그게 또 다 이제 원만하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또 이제 파산 제도를 설정한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것을 이제 본인이 다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다가는 제기를 하려고 해도 본인의 이제 체력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늦게 이제 결심을 하면 좀 많이 힘들죠. 늦게 결심을 하는 이유가 파산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낙인이라든가 얘가 여기까진 가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사실 그 전에 이걸 선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빨리 했으면 좀 더 가볍게 그렇죠. 또 회생하고 네. 더 나은 걸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그 평범한 사람한테 파산이라는 게 음. 정말 되게 무서운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치 정과인 것처럼. 맞아요. 네.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진짜 죄인처럼 오세요. 네. 본인이 결심을 했고 이제 희망을 찾아 오셨지만 네. 다 이제 어깨가 말려 있고 이제 낯빛이 어둡고 음. 이런 상태에서 오시는데 또 그래도 이제 뭐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받으면 당장 그날 나가시는 길부터 얼굴이 편해지시고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행하는 도중에 만나면 또 굉장히 편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게 제 책에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보셨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얼굴빛이나 자세만 봐도 네. 저 사람 요즘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요즘은 하도 핸드폰들을 보고 다니시니까 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부정.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기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빚이 슬쩍슬쩍 늘어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산까지 가기 전에. 네. 근데 그 늘어나는 시기에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 같은 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파산의 유형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급성 파산과 만성 파산이 있어요. 네. 이제 급성 파산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음. 뭐 연내 보증이나 음. 뭐 사업 실패는 좀 세모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이제 명의대여라든지 이제 범죄 피해 같은 경우 아.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우연한 사고가 없었으면 이제 파산하지 않았을 분들인 거고 요즘에 주식 같은 거 빚내 가지고 네. 투자하다가 주식 떨어지면 아, 그것도 급성 파산이 그것도 되는 해당돼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은 사실 저는 이제 만성 파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레버러지 그 그렇죠. 사태 때문에 네. 이게 급성 파산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사실 이게 좀 사이드 얘기긴 하지만 국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그게 뭐 시장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 그걸 해서 갑자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이제 수십억 수백억까지 채무가 늘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회생을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심지어 회생법원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상품을 그럼 승인해주지 말지. 그 나라가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잖아요. 그 심지어 도박이나 이런 것도 회생을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생긴 변화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런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급성 파산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급성 파산인 경우는 뭐 갑자기 징후가 나타나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기 힘들고 대신에 그런 분들은 대책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하시면 그만큼 예후도 좋아요. 그리고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정말 희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뭔가요? 변호사님 저 회생 중에 저축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저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이제 변제에 투입하기 때문에 네. 그 회생을 하면서 저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다 급성 파산하십니다. 이분들은 바꿔서 말하면 그런 이벤트 불운한 사고가 없었으면 회생을 하지 않았을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만성 파산 얘기를 하면 네. 만성 파산은 결국 그거예요. 소비 습관. 버는 돈 이상으로 쓰거나 아니면 버는 돈에 관계없이 소비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경우. 이런 분들은 뭐 주식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주식 투자에도 절제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빚이 점점 늘고 그래서 1금융권에서 안정적인 이자를 예측 가능한 이자를 내다가 갑자기 대출이 안 되고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데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잖아요. 네. 이러면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아타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거고 그거는 뭐 이제 물론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거의 뭐 이제 시간 문제다. 파산에 이르는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금융권 안 돼서 2금융권 가고 3금융권 뭐 4채까지 가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대책 없이 미루는 걸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파산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들은 이게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런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번 회생하거나 파산하신 분들이 또 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선진국에서 네. 이제 검증된 얘기인데 연구로 검증된 얘기인데 경제 교육, 소비 교육이 성장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그게 부재하면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정규
교과 과정을 정규 교육을 이제 정상적으로 밟으셨고 뭐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근데 학창 시절에 소비 교육에 대한 그런 건 없었죠. 없죠. 네, 네. 그냥 저축 많이 해. 우리 네. 어렸을 때는 그쵸. 뭐 그런 얘기 그 저축왕 뭐 네. 공책 주고 뭐 이런 것만 있었죠. 뭐 그랬다가 오히려 커서는 저축만 하면 바보야 약간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빚을 다 내도록 만들고 네. 누구는 뭐 빚내서 뭘 했더니 아니면 뭐 꼭 그렇게 나쁜 예만 들 게 아니라 당장 집 살 때도 네. 빚을 안 내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빚쟁이를 만들어야지 집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값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런 교육이 성장기에 부재한 틈을 타서 네. 이제 사실은 빚을 내면서 돈을 버는 그 기관들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공이 쌓여 있지 않은데 네. 이제 밖에서 두들겨 맞는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이 더 검소하고 이제 그 경제 관념이 추철한 거는 이 소비 교육, 경제 교육이 오롯이 가정 경제 개별적으로 네, 네. 맡겨져 있다.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맞고 보자 해서 계속 돌리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예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냥 돈 좀 빌려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예, 근데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한 게 그렇게 돈을 빌리는 친구들이 잘 갚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쟤는 지금까지 친구였지만 몇 번 그렇게 빌려주고 못 받고 하다 보면 친구가 아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이 파산까지 가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관계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자존감 당연히 일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잃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상실감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상실감이에요? 이게 바로 드는 생각은 이제 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의 무게, 이제 자녀에 대한 책임감. 이게 정말 이게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네. 쉽게 이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시고요. 네. 그거를. 근데 또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못 받았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도 많다. 다 각자의 역할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또 답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그 책임감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혼자 다 감내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네. 더 힘들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혼자 이제 외벌이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 그 배우자분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부양가족에 만약에 이분의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양가족이 셋이니까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생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배우자도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아봐야 부양가족이 2명으로 책정이 돼요. 그 말인즉슨 그런 위기 상태가 이제 도래하면 다 비상 상태에서 이제 각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도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 그 억눌렸던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안정을 얻는 거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을 때 안정을 얻고 그 예측 가능한 미래는 이제 희망에서 비롯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근거가 있는 희망. 네. 그런데 이제 빚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면 네. 이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힘들어하죠.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이제 회생을 하게 되면 그때 뭐 빛을 본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회생 뭐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회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갚아야 될 금액이 정해지고 이게 그리고 갚아야 될 금액과 갚아야 될 기간이 정해져요. 네. 그러면 사람은 물론 빠듯하겠지만 여기서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돌려막기 상태에서 빚에 계속 쫓기고 이러면은 그 희망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이게 되게 희망이 없고 캄캄한 곳에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네.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 힘들면 요 정도만 하면은 일단 요 부분은 내가 면제를 해줄 테니까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네. 그 제도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가 작동해서 좀 그 본신 분 중에 야, 저 사람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제도가 잘 작동해서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신 분 혹시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알려주세요. 네, 그런 사례는 사실 너무 많아서 네. 왜냐면은 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파산도 뭐 비슷하지만 일단 신청하면 거의 일주일 안으로 이제 포괄금지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채권자들이 이 사람한테 빚독촉하지 말고 추심하지 말고 강제집행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산이 씌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산만 씌워지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다들 이제 금세 평온해지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변화를 체감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본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은 이제 이분은 이제 법인 회생과 일반 회생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계속 그렇게 이제 허덕이면서 업체도 그렇고 자기 가정도 그렇고 허덕이면서 이제 해오시다가 이제 어렵사리 일반 회생을 들어갔어요. 네.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회생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생을 들어갔어도 이분은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생을 들어가도 그 이제 당장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서 힘들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연락도 안 돼서 걱정돼서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네. 딱 작년 이런 네. 오늘같이 이렇게 37도 막 이럴 때 더울 때. 만나고 왔는데 저녁쯤에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니까 얼굴이 뻘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니까 뛰고 왔대요, 한강에서. 그래서 이 날씨에 뛰면 큰일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뭐 재난 문자 계속 오고 뭐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아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한가지다 라고 해서 한강을 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사태가 일단락되고 회생도 이제 잘 해결돼서 지금 굉장히 편안해지셨거든요. 이분도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험담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내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만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제도다. 이게 이 제도를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극복하셨던 분들 인터뷰도 해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울할 때 뛰는 게 제일 좋다. 맞아요. 나가서 운동을 해라. 그분은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운동을 하실 정도로 어쨌든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의지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녀가 있었어요. 물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뭐 모든 분이 의지를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분도 약물에 도움을 받았어요. 정신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의지의 발현이겠지만 정말 의지가 없는 분들이 제일 힘들고 정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의지 그 가장 이제 많이 만나는 이제 안타까운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분들이 이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채무자를 데리고 와요. 가족분들은 이 채무자가 이 당장 회생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미 해결책도 다 솔루션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문제가 안 돼요. 가족분들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의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옆에서 설득해서 끌고 가서 신청을 해도 그 절차를 이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법원에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답이 없는. 그 의지가 없는 게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희망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영역도 아니고 그 정신과적인 그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울증에 오히려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신 분 중에 좀 결국 좋게 된 분도 있지만 안 좋게 되신 분도 또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변호사님도 좀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울하죠. 몇 분 계세요. 이제 사건 진행 중에 돌아가신 분. 그분들이 자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 우연찮게 지금 목이 메이는데 그런 일이 힘들죠. 얼마 전까지 저랑 마주보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게 뭐 그분이 느끼는 거 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울함에 결국 잡아먹히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괜찮아요. 운동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의지를 갖고 살지만 운동을 자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닌데 운동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저는 게임하라고 그래요. 게임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몰입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한 그 불운한 상태 이게 해결이 쉽게 금방 안 되는 상황에 계속 몰입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 치면 이게 일이 되는 건데 이 답도 없는 거를 자꾸 일로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더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생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힘들어하시면 운동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게임이라도 하시라. 온라인 게임 뭐 크게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시라. 왜냐면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회생이나 파산을 그 결심하시고 이 절차를 밟는 순간 시간이 자기 편이 되거든요. 네. 어찌됐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건을 끝내는 데까지는. 그런데 그 시간을 어쨌든 덜 우울하게 보내려고 하면 버티는 게 필요한데 네. 버티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도 하라. 뭐 독서나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도 연차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 로펌을 운영하는 네. 이런 대표님들을 보잖아요. 대표 네. 변호사님들 선배님들 보면 이분들이 되게 웃긴 게 다 스포츠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스포츠를 뭘 하냐면 다 마라톤을 해요. 자기와의 싸움. 네. 그래서 아니 그냥 맨날 그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냐.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머릿속이 복잡하면 걸으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하면 걸으면 생각이 더 나서 안 된대. 어. 자기가 죽을 정도로 숨이 턱에 차고 막 죽을 것 같아야 생각이 안 나고 그래야 자기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극단이지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루키가 달리기로 되게 유명한 달리기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기자들이 달리기 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이 생각만 한대요. 그러기 위해서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싹 비워내고 싶어서.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심리적으로 그런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 심리적으로 운동해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경제적 이 상황을 뭔가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개선의 제도가 계속 얘기하신 회생인 것 같은데 네. 파산을 선언하는 순간 신용불량자, 난 인생의 루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게 면책의 시작이고 오히려 신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생이란 제도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회생과 파산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파산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요. 네. 파산 상태가 뭐냐면 빚이 과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파산인 거고, 그래서 회생은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 줄게가 회생이고, 파산은 벌어서도 못 갚으니까 그냥 탕감해 줄게가 파산입니다. 그래서 파산은 현상이고 그 뒤에 따르는 면책이 해결 방법인 거죠. 그러면 파산 상태에서 아예 이건 진짜 요만큼도 못 갚아라고 해서 아예 회생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면책을 해주는 거죠. 면책을 그런 해줘요? 분은 네네.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거고, 이분은 벌어서 갚을 상황이 돼라고 하면 회생 면책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빚이 이만큼 있는데 네. 야 이거는 너 못 갚겠어. 그러면 이제 야 이 정도는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갚지 마. 이거나 요 정도면 그래도 갚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갚아. 이 중에 요만큼만 갚아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내가 그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너 네. 받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런 버튼, 리셋 버튼을 만들어 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친구한테 돈 빌려 주셨다는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네네.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돈이 교수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은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안 갚아도 별 수 없지만 회생 파산까지 해버리면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에서의 많은 채권자는 98% 이상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왜 돈을 빌려줄까요? 보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죠. 네. 금융기관은 돈을 벌라고 돈을 빌려주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이걸 떼이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이 사람의 신용, 담보, 그리고 회수를 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하고 조사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장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손실이 있더라도 이미 그거는 영업에 다 포함된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을 떼인다는 것에 물론 이제 그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또 너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일을 하는 저의 설명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돌아가서는 이게 회생 파산 제도가 이제 중세 유럽에서 이제 발단이 되긴 했지만 결국 발전되고 정립된 거는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에 힘입어서 이제 발전을 하다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부작용이 너무 커진 거예요. 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그 사회적인 문제에 건전한 경제 구성원들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채가 해결 안 된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이분들은 범죄를 일으켜요.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시스템을 망가뜨려요. 왜냐면 빚이 많다고 다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 경쟁을 필수 요소로 하니까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있는 한은 경쟁에서 나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어쨌든 해결을 해주고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면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돼요.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적지만 세금도 내고
뭐 세금을 못 내더라도 자기 벌어먹을 것, 자기 식소는 자기가 챙기잖아요. 이러면 사회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사회에게 득이 된다라는 지극히 계산적인 배경에서 도입된 게 회생파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잘못하면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 범죄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그렇죠. 사회의 어떤 좀 어려운 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깔아준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럼 기업은 안 하시는 거죠? 법인도 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IMF나 경제위기처럼 큰 사건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8 경제위기가 그런 뭐 금융회사들이 무리하게 해가지고 돈을 어쨌든 파산하게 됐는데 그 국민들 세금을 넣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걸 살려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로 파산을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지금 말씀하신 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런 죽을 것 같은 기업도 정부가 어떻게든 막 살려주고 세금으로. 근데 이 기업들이 잘 못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이 잘 되면 좋지만 좀비 기업들도 많이 양산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을 해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제는 그런 인식도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경계에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하는 오해를 하나 이제 짚고 가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그래요. 회생파산하는 사람들 왜 도와주냐? 그거 다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회생 파산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 지원되진 않아요. 다만 채권자들 대부분은 금융기관인데 이제 채권자들이 이 이제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면책을 하고 다시 이제 사회를 유지하는 이런 관념이고, 근데 말씀하신 거는 아예 국가가 정책적으로 너무 큰 기업이 쓰러지면 이제 네. 사회적인 여파가 크니까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살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너무 사회적인 영향이 커서 뭐 근로자도 많고 뭐 사회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기반 산업이다. 이러면은 이제 투입해서 살릴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이제 함부로 했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기업은 망하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야 이게 네. 선순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유지시키면 국가도 나중에 이제 뒤덜미가 잡히는 거거든요. 나중 가서 더 힘들어졌는데 그때 포기하면 그 여론이나 뒷감당이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그로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홈플러스는 어떻게 보세요? 홈플러스는 제가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은 네. 있는데 사실 이게 남의 회사 그럼 거기 관련된 분도 많으실 텐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회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유통시장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대형 점포를 유지하는 그 자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부 자본의 수혈이 없이는 자력갱생이 힘드니까 네. 그러면 M&A를 누가 할 것이냐? M&A를 하지 않으면 이건 회생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자기들도 그거 알 거예요. 아니까 일단 M&A가 가능한 익스프레스만 네. 떼서 활용할 M&A를 수 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은 남아있는 홈플러스는 더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홈플러스는 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불투명하고 실제로 폐지 결정까지 났지만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2천억을 수혈을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갖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 할 텐데 네. 글쎄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에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어쨌든 정부고 사람도 여론도 막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살리고는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열면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홈플러스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어렵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홈플러스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도 플러스 뭐 그냥 다 알잖아요. 이 그쵸. 음악은. 네. 홈플러스 가면 뭐 저도 아기가 어릴 때는 집 근처 그냥 가가지고 키즈카페 조그만 것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뭐 식당도 거기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그런 추억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장사가 좀 된대요. 지금 익스프레스는 이제 할인해서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MBK가 2천억 넣은 거는 그냥 면피용이에요. 사실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지금 폐지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진다. 얘들은 계속 먹튀일 거고 앞으로 뭐 그 사업을 더 이상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MBK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국민들이 주시를 하는데 저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 거니까 그냥 한 거고 지금까지 M&A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뭐 되겠어요? 이거는 저기 또 그 아픈 홈플러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돌아가면 이렇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큰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 파산이나 면책제도를 이용해서 안 갚으려는 그런 개인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업도 그렇겠지만 네 맞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심사를 해가지고 할 텐데 그 심사에 안 올라오게 막 이렇게 뭐 명의를 돌려놓는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죠. 어떤 것들이요? 왜냐하면 장치가 없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개인회생 제도, 개인 파산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네. 초반에는 정말 줄 서서 했어요. 줄 서서 했고 그때 뭐 회생 일을 하셨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은행 직원이 저녁 5시가 되면 개수기를 들고 온대요. 그때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세 가지고 통장에 입금해서 갖고 간 막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법원도 경험이 없고 밀려드는 사건 처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배정된 인력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분들도 엘리트인데 거기서 더 엘리트가 가는 곳이 회생법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금 거래 내역 조회하는 것도 그렇지만 채무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이런 각종 자산들을 다 조회를 해요. 어디로 갔는지. 예. 그래서 이제 뭐 미심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 인력들이 그것만 해요. 회생위원이든 파산관제이든 그 업무만 해요. 이분들 다른 일 안 해요. 그래서 노하우도 쌓여 있고 그 전문적인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사기 파산을 한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됐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입견의 이제 반로인데 네. 갚을 수 있는데 막 빚 많이 만들어서 파산하고 막 이러던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빚에 한두 달만 노출돼도 살기 힘들어요. 맞아요. 제정신으로. 네. 근데 이 정도 사기 파산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빚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분명히 들통이 나고 그러면 정말 몇 년 이상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그냥 벌어서 갚고 말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심을 당하고 소송을 당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파산하기 전에 추심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무슨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누가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전화가 올 때쯤에 정말 너무 이 전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받을 때까지 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서 말씀하신 일반인이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정도를 감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예 범죄자 그러니까 그쵸.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진짜 사기꾼들이고 그런 분들은 뭘 해도 하실 분들이라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 있고 말고가 네, 상관없어요. 네. 잡혀서 들어가시는 것이고 일반인 분들은 사실 지금의 어떤 거르는 장치면 거의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재산을 그렇게 돌리는 게 나온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제 환가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얘기를 약간 좀 더 이제 넓게 보자면 사실 제일 여쭤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결국 보면 파산까지 갔다는 건 지금 거의 밑바닥에서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좀 갈릴 것 같고 그런 분류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차이, 그 사람의 차이, 그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사람의 차이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의지, 열정이고 열정이 아무리 많았던 분이라도 사실은 파산의 위기에서 그 열정을 계속 간직하기는 쉽지 않고 네. 뭐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분이겠죠. 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 이제 낯빛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 삶에 대한 의지 그런 게 보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게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안광이 밝고 말이 분명하시고 이런 분들은 회생도 당연히 쉽게 빠르게 하시죠. 그리고 회생이란 절차도 당사자가 준비해야 될 부분,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셔야 될 몫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죠. 근데 이제 반대에 계신 분들은 의지도 불투명하고 뭔가 움직임도 이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만큼 이제 결과도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 변제금을 3년, 5년 막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결국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어떻든 저떻든 배경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두 달, 1, 2년 지나면 엄청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열정, 의지, 자기 삶을 사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네. 그 분위기로 나타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지만 그거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만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통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찾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 부정적인 사람도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회생을 통해 가지고 잘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분과 부정적인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더 많은 유형일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어야 계속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판도라가 뭐 희망의 상자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부정적인 거하고 그 약간 시니컬한 거 네. 것도 이게 영어로는 똑같은데 이게 냉정한 거랑 냉정한 것과 이제 부정적인 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냉정 그 아무리 뭐 이렇게 당장 일이 잘 되고 뭐 주식이 오른다고 해도 사람이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해결책을 제안을 해도 그것을 그 고지고대로 듣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 막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예. 그 저희한테 오셔도 요즘은 또 그런 게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려도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은 다 경험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법도 그렇지만 그리고 회생 파산이 법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AI 돌려갖고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던데요라고 하시면 이제 답답하죠. 저희가 AI랑 싸워서 이겨야 되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그 긍정적인 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을 수도 있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인데 사실 그 막연한 희망이 인간이 어두울 때 어려울 때 힘을 발하는 그런 힘이 되는군요. 책 제목이 파산 수업이잖아요. 네. 그 파산에서 수업이니까 배울 게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거? 돈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네. 변호사님이 배운 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운 거는 참 많아요. 참 많고 유튜브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네. 너무 많아서 네. 일단은 소비 관념을 계속 되새기게 되죠. 정말 소비를 절제해야 되는구나. 연초에 저희가 핸드폰 2개 쓰는데 핸드폰 둘 다 알트폰으로 바꿨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달에 뭐 10만 원씩 가까이 나가던 그게 뭐 1, 2만 원 이렇게 주니까 오 그렇게까지 줄어요? 막 엄청 줄어요. 저도 바꿔야겠. 교수님도 해보세요. 그게 알뜰폰은 왜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이 알뜰폰으로 많이 바꾸세요. 네. 근데 알뜰폰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불편함에 뭐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네네. 이제 쓰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요금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편했고 이게 이제 요즘은 소비가 너무 편한 이제 시절이잖아요. 뭐 핸드폰 딸깍하면 또 자동 결제도 너무 많고 원클릭이라고 해서 클릭하면은 결제까지 한 방에 가는데 네. 그게 해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다단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결국 클릭하고 말고 네. 그 유지하고 그러게 맞아요. 되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금융기관은 계속 너 돈 빌려 빌려가서 해봐.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계속 이제 쑤시고 있고 이제 그 기업들은 계속 돈을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 쓰려고 네. 이제 노력하고 있고 이거 쓰면 네 생활이 이렇게 좋아져. 맞아요. 이거 쓰면 넌 멋있는 사람이 돼. 하면서 맞아요. 계속 상품을 권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본능은 자기 자꾸 플렉스하고 뭐 워라밸을 찾으려고 하고 네. 무슨 라이프 밸런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거기 현혹되기 마련이니까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비에 대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소비에 대한 관념을 확실히 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뜬구름 잡는 희망이란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에 네. 대한 얘기고 실생활은 그 눈은 희망을 보되 발은 땅에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자꾸 이제 연차가 쌓이고 뭐가 직급이 올라가고 이러면 자꾸 이제 위만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재미없지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제 등한시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사건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성실하게 할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가야지 그 성실 없이 그냥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전 제가 회생 파산 일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일을 해보니까 저는 취미에 맞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도 이제 뭐 웬만한 분야 일을 다 해봤지만 이 일이 그 마음에 들고 보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파산관제인을 하는 선배조차도 그거 하다가 큰일 난다, 사고 난다, 너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한다 이렇게 말렸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고집이 있고 이제 말을 귀등으로 듣는 물론 뭐 저 이제 나름 뭐 그분의 의견도 당연히 네. 이제 일리가 있고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이 일을 했는데 사실 뭐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했고 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 일을 꾸준히 했으니까 네. 뭐 나름 뭐 이제 평판이라면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제 입으로 얘기하고 계신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좋다고 다들 회피하던 거를 이제 제가 변호사가 직접 뭐 컨트롤하고 이제 관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변호사들이 수가 그 사이에 더 늘어가지고 네, 네. 일반 변호사들이 그냥 일반 이제 송무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비방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자기 소신대로 그냥 꾸준히, 그래서 이제 두 발 땅에 딛고 일상에 집중해서 사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로스쿨 강의도 나갔었는데 네. 강의 나가서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학자금 대출이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도 많고 할 텐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 여러분 대부분 지금 20대고 30대 초반도 있을 텐데 40 되기 전까지 어차피 돈을 못 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 못 벌 걱정을 하지 마. 예. 원래 못 벌어.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제 요지는 그 변호사, 저도 이제 한 40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영업도 되고 사람한테 신뢰도 주겠더라. 근데 그 전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커리어를 쌓고 실력을 쌓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난리가 났죠. 우하면서 뭐 그냥 뭐 꼰대 같은 얘기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AI 시대에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하나가 이제 법조인,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송무, 뭐 서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휴먼 터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하신 업무가 법조인 중에선 가장 그 업무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좀 어루만져야 되는, 이거야말로 AI가 그냥 서류 써주고 하는 그런 일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책에도 사람 살리는 변호사라는 챕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희 의뢰인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일이 보람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재판을 하면 승패에 의존적이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지면 저는 실력 없고 불성실한 변호사가 되잖아요. 너무 결과 의존적인데, 회생 파산은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에요. 적어도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을 0으로는 돌려놓으니까. 이제 다른 일들은 약간은 이제 사회를 청소하는 네. 그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미 사고가 다 발생했고 아무리 재판으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소비자의 불만과 이제 변호사의 고충이 이제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회생 파산은 그런 이제 생산적이고 보람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 난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파산 수업 책을 보면 좀 잘 나와 있나요?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썼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뭐 이게 책을 저는 다행히 정말 제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법조인의 시각에서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출판사 덕분에. 변호사도 그거거든요. 변호사도 법과 법원의 언어를 그 의뢰인하고 이제 통역을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네. 출판사도 그런 역할이시더라고요. 작가와 대중 사이에서 통역을,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이고, 그 역할 참 제가 수혜를 톡톡히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 제도의 나열이나 뭐 요건에 대한, 법률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한 제도에 대해서도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신 사람들의 마음, 또 위로가 될 만한, 뭐 위로를 하려고 쓴 건 아니지만 이걸 보다 보니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에세이와 좀 실용서의 중간 정도의 그게 되지 않나. 네. 예, 인문학 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꼭 파산이 아니어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파산 이런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수백 번의 무너짐 그리고 다시 일어남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신 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던 대로 하면 곤란하고, 이미 지금 어려워진 데는 그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누적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를 하시고, 그게 뭐 법적인 도움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뭐 정서적인 도움이든지 주변의 고민을 토로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밟아 놓으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은 더 이상 남의 편이 아니고 자기 편이니까 그 정도 단추 정도 찾아서 눌러 놓으시고 일상을 다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네. 사실 파산 이렇게 몰리면은 이게 내가 이런 상황이다를 주변에 알리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자기 혼자 끙끙 앓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요거는 그 생각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 혹시 여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좋을 만한 책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 저희 의뢰인이 쓰신 책이라고 이제 네네. 말씀드렸는데 회생 파산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회생 파산을 하시려는 분들이 꼭 다 막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 힘들다. 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네버다이라는 필명으로 네. 죽지 않았으니까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네. 이 책을 보시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분은 실제로 죽으려다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블처럼 하나 파산 수업을 본 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로 들어가 있다면 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네. 책을 보면 된다는 요거는 거죠. 이 책은 뭐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약간 잠언서 같은 거예요. 그 좀 추상적인 약간 시 같이 쓰인 부분도 많고 한데 뭐 저도 읽어봤지만 정말 잠언처럼 옆에 놔두고 네. 봐도 그때그때 그냥 아무 페이지나 띄우고 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책입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각오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쭉 이 일을 하실 건가요? 하시면 어떤 각오로, 어떤 각오라기보단 어떤 마음으로 하실 건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일단은 저는 변호사가 오랜 꿈이었고 네. 변호사가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막상 변호사 수가 너무 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 일을 계속 하지만 변호사 일로 이제 뭔가 소명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이 회생파산 업무를 하게 된 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거고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길어지는데 이제 제가 유럽을 이제 처음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제 가봤는데 이러다가는 일만 하다가 진짜 살 것 같아서 이제 에펠탑을 정말 사진으로만 보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친척이 주재원으로 체코를 간 덕분에 이제 체코랑 오스트리아를 이제 이번 여름 휴가 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넓은 땅 비옥한 그 농토와 자원에서 사람은 별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 눈을 마주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교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더운 날 이제 그 두 가족을 이제 데리고 가니까 제가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거기 이제 종업원한테 7명이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사람을 만났으면 먼저 인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창피하면서 뭔가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서로 바쁘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하루에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한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는 서로를 다 NPC처럼 어느샌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지 않겠다고 하고 그 생각을 해보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되게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이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저도 그동안 약간의 매너리즘 때문에 약간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저희 사무실 찾아주신 분들한테만큼은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 뭐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초심을 좀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최근에 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앞으로 인사를 잘하겠다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진심을 좀 더 가지고 대하겠다 하는 걸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연차가 쌓일수록 막 시스템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되게 쉬울 수 있고 이건 뻔한 사건이야 이럴 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시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변호사, 그 좋은 일을 계속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응원 드리고요. 다음에 또 뭐 좋은 책이나 기회 있으면 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